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작 전에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예, 월 4,990원 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가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월 5,000원 정도죠. 예, 커피 한 잔 값인데 그죠. 뭐 회원 특전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 우리 채널이 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저희 그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유. 아, 그쵸. 예, 그러니까 혼자만 듣지 마시고 저희 채널이나 또 특정한 그 영상, 저희 작품들을 주변에 좀 많이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작품은요? 예. 모리무라 세이치 작가의 그 단편인데, 네. 수직의 함정이라는 단편입니다. 예. 수직의 함정. 예, 보통은 제목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를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 뭔 수직의 얘기인지, 함정. 예, 전혀 감이 안 와요. 네. 함정이 근데 되게 수직 아닌가요? 아, 그렇지. 함정을 옆으로 파놓으면 그러네. 예, 뭐 땅을 파면 이게 수직으로 파야 되잖아요. 그러네. 하지만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는 좀 들어보시면 알겠고요. 이 예. 모리무라 세이치가 정말 엄청난 작가시죠. 예, 대단한 작가고요. 네. 1933년에 태어나셨는데 2023년에 돌아가셨고요. 네. 90살로 뭐 한국 돌아가셨고. 나이로는 뭐 90세 넘어서 그렇죠. 이렇게 소천하셨고요. 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마스모토 세이초와 더불어서 사회파 미스터리의 양대 산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고요. 무슨 그 인간의 증명 뭐 이런 증명 그렇죠. 시리즈가 좀 예. 있죠. 청춘의 증명 뭐 이렇게 네. 3부작으로 나와 있는데, 그 우리가 다루지 않았나요? 인간의 증명? 예. 인간의 증명 줄거리와 해설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예. 작품을 많이 쓰셨나요? 굉장히 다작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마스모토 세이초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큼 많이 썼어요, 아주. 네. 그리고 인기 면에서도 대단한 작가이고요. 음. 아주 잘생겼어요. 미남이시고. 아, 영화 배우 하셔도 영화 배우도 하셨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주 뭐 어. 트럭 운전했나 그러고, 요게 이 작가와 작품 색에 대한 것도 추미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수직의 함정요, 이제 단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34페이지 34쪽인데. 잠깐만요. 모리무라 세이치 검색을 해 보니까 예. 영화 배우도 잠깐 하셨는데요. 아, 잠깐 했구나. 예, 네. 예. 그러네. 기 아, 기억력 좋으시네. 아, 나는. 아니 기억력이 아니라 요즘 뭐 검색이 잘 되니까 예, 보니까 나와 있는 건 한 3 작품 정도 예, 로 나오는데 인간의 증명에는 아닙니다. 영화 배우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원작자라고 표시가 되고요. 3 작품 그러겠죠. 가운데 예, 2 작품. 예, 근데 예. 인간의 증명은 조연으로 나오셨대요. 아, 잠깐 나왔구나. 그럼 카메오 배우 비슷하게. 맞죠. 예. 네. 어쩌면 배우 예. 맞죠. 네. 그러네요. 막 몰아가기. 근데 이 추미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 작가에 예, 대한 자세히 읽어보세요. 설명은 예, 고렇게 들어보세요. 예, 예 원기범 박인권의 추미소라는 저희 서브 채널이 있거든요. 예. 들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직의 함정 요 단편은 짧은 이제 34페이지짜리인데, 네. 그 어디에 제가 원전이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는 그 1994년도에 출간된 책이에요. 음. 에도가와 람포상 수상 작가 걸작선. 와. 예, 엄청난 이라는 책인데? 예, 엄청난 책이죠. 예. 단편집 안에 네. 여기에 그 실려 있는 단편이고요. 총 11편의 단편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절판돼 있겠죠? 절판됐죠. 예. 예. 교수님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거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아. 구해 놨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요거 한번 좀 빌려 주시죠. 그러시죠. 이거 보시면은 네. 어 좋은 단편들 꽤 있어요. 네. 우리 그거 있죠. 제가 여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 네. 그
아야츠지 유키토였나? 1억 무슨 1억이 아니고 1만 얼마였나? 아, 17,000 뭐 예, 600. 뭐 200엔인가 뭐 예, 네. 그 원인가.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군요. 그 단편이 여기에 실려 있는데 우리가 제목이 얼마 전혀 전에 다뤘었죠. 했잖아요. 예, 제목이 예. 전혀 달라서 아, 제가 다른 책에서 그걸 보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설명해 주셨고, 이게, 사르인의 뭐였던가 뭐. 그게 저기잖아요. 그, 엘러리 퀸이 그렇죠. 뽑은, 그렇죠. 예, 선정한. 예. 그리고 엘러리 퀸이 그렇게 뭐 직접 선정했다 해놓고 자기 작품도 들어가 있어서, 예, 맞아요. 그랬었죠. 예. 여기에도 실려 있더라고요. 예, 11편이 지금 실려 있다. 예, 책을 구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맞아요. 네. 예, 수직의 함정, 등장인물은요? 예. 몇 명 안 되는데 단편이기 때문에 다키무라라는 40대의 회사원이고요. 네. 대학에 막 들어간 시니치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치. 다키무라도 뭐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은 네. 그냥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키무라 성만 다키무라라고 알면 하면 돼요. 이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신이치라고 말하면 다키무라의 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40대 회사원이고 그다음에 시니치 아들이 대학에 막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다키무라 시니치 이제 A 대학 학생이고 음. 이 집안이 다 A 대학을 나왔어요. 집안이 다? 예, 아버지 다키무라도 A 대학 출신이고 예. 이 아들도 A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 두 사람만이잖아요. 아니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중요하진 않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시죠. 또 에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 이 아버지 다키무라의 대학 시절 친구예요. 에나스. 예, 네. 에나스가. 네. 그러니까 또 같은 A 대학이죠. 네. 그리고 이 에나스의 아들이 있어요. 에나스 마사히코라는 아들이. 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게 나아요. 뭐 더 네. 설명하면은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키무라하고 다키무라 아들이 나오고 에나스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후루세 기니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20여 년 전에 다키무라와 에나스가 대학 졸업반 때 그러니까 지금 다키무라와 에나스가 4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이 친구들이 음. 그리고 그때 대학 졸업반 때 일본 부갈푸스 S산을 오르다가 만난 사내입니다. 네. 후르사키니치가 그렇다는 그렇죠. 거고요. 예. 지금 저희가 등장인물은 지금 화면에 표출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리무라 세이치 작가의 단편 수직의 함정. 기대가 됩니다. 예, 재밌습니다.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년을 재수한 보람이 있어 아들 시니치가 목표로 했던 A 대학에 입학했을 때 다키무라는 크게 한숨을 돌렸어요. 다키무라 가문의 남자는 모두 A 대학을 나왔어요. 신이지만 A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신이치가 A 대학 산학부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아버지 다키무라의 머리에 냉수를 끼얹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본래 신이치는 고교 시절부터 산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휴일에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가까운 낮은 산에 올라가는 하이킹이나 캠프를 하는 정도라 다키무라는 억지로 묵인을 해왔습니다. 근데 대학의 산악부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의 산악 역사가 발달하게 된 기초는 대학 산악부로서 고교 시절의 동호회와 같은 등산 그룹과는 달리 아주 본격적인 산악입니다. 당연히 겨울 산행이라든가 암벽 타기도 할 거예요. 더군다나 A대학의 산악부라면 부갈푸스의 K산 주변 개척을 과제로 삼고 있고 K산 주변의 여러 등산로는 오직 A대학 산악부에 의해서 개척되었어요. 일본 등산계에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곳이 A대학 산악부였습니다. 그것은 같은 대학을 졸업한 다키무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다키무라는 단호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젊으셨을 때 열심히 등산을 하셨잖아요. 신이치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다키무라는 산악부에 소속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등산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젊은 날의 등산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였지만 다키무라는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다키무라한테는 산에 대해서 되새기고 싶지 않은 언짢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다키무라가 젊은 시절 등산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까닭이 없었다. 너 내가 등산을 했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 다키무라는 순간적으로 허를 찔린 듯이 깜짝 놀라서 말했다. 저 벽장 속에 있는 옛날 앨범을 보았어요. 시니치는 비웃듯이 말했다.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보다 더 발달해서 야성적인 청년으로 성장한 시니치는 어떤 면으로는 아버지를 압도하고 있었다. 앨범을 보았다고? 대체 그걸 언제 봤단 말이야? 사실 산에 관한 앨범은 모두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다키무라는 등산 장비 도구와 함께 모두 태워버리거나 사진도 다 없애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시니치가 어떻게 보았을까? 다키무라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진을 언제 봤냐고? 중학교 졸업 무렵이었어요. 헌 책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뭐 지치부라든가 오쿠타마 근처에 어려운 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을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마음껏 올라다니시고는 뭐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한테는 반대하시는 거예요? 네? 신이치는 마치 아버지의 약점이라도 잡은 듯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앨범을 정리할 때 다른 앨범은 다 없애버렸지만 문제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 관한 앨범이 한 권 남아서 헌책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시니치가 그걸 본 모양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오늘까지 잠자코 있었던 시니치가 다키무라로 하여금 섬찟한 느낌이 들게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시니치가 본 앨범은 문제의 그 산에 관한 것은 아닌 모양인데 시니치가 앨범이나 산에 관해서 여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다키무라의 등산에 관해서 무엇인가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다키무라가 아들로부터 받은 위압감은 야성적으로 성장한 아들의 체격 말고도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전에 등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알고 있단 말이야. 다키무라는 아들의 공격에 간신히 몸을 도사렸다. 그게 벌써 이상하다고요, 아버지. 완전한 준비와 충분한 주의를 한다면 산은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산에는 위험이 따라다니는 법이야. 대학 산악부라고 하면 겨울 산에도 올라가고 바위도 타잖아. 눈사태, 낙석, 기후의 급변, 이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 처음부터 겨울 산행을 하거나 바위를 타는 건 아니에요. 그 베테랑인 선배들한테 충분히 기초를 배운 다음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야, 아버지처럼 아무렇게나 무작정 산에 기어오르는 게 아니고요. 산악부에서 단단한 기초부터 익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요. 신이치는 오히려 완고한 아버지를 설득하듯이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는 해도 다키무라가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이 차는 겨우 20살 정도밖에는 안 된다. 불가항력의 사고라는 것도 있어. 잊지 말라고. 다키무라는 좀처럼 양보하지 않았다. 아버지, A대학 산악부는 일본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산악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한다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산악부 창설 이래 20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난 사고도 없었잖아요. 얘야, 네가 뭐라고 그래도
난 인정 못한다. 아무리 베테랑들만 모여 있다고 해도 산에는 늘 위험이 붙어 다닌다고. 아이, 아버지, 위험이 없는 스포츠가 어딨어요. 근데 난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건 아주 질색이에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어? 아니요. 아버지가 뭘 하셔도 전 산악부에 꼭 들어갈 거예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다고요. 저한테도 인격이 있어요.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너 조난당해도 난 모른다. 네, 마음대로 하고 말고요. 부자간의 이야기는 결국 싸움이 되고 말았다. 다키무라는 그때 고명한 등산가의 문장 속에 아들이 산에 오르겠다고 말하면 나는 반대를 할 것이다. 그래도 오르고 싶다고 하면 나는 허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들을 산에서 잃을 각오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이 있었던 것을 상기했다. 그러나 시니치는 다키무라한테는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의 등산을 허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1954년의 2월 말, 당시 A대학 4학년이었던 다키무라는 동급생인 에나스와 함께 북알프스의 S산에 올랐습니다. 에나스의 집안도 그의 아버지 때부터 A대학 출신이에요. 두 사람에겐 졸업 후에는 인류기업 취직도 결정돼 있었고, 특히 다키무라는 졸업과 함께 결혼하기로 한 아름다운 약혼자가 있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창 생활과 얼마 남지 않은 독신 생활을 기념하는 뜻에서 떠났던 것이에요. S산은 북알프스의 북단에 위치한 3,000m에 가까운 고산으로, 동쪽은 손을 댈 수도 없는 급사면의 절벽인 반면에 서쪽은 25도 전후의 완만한 경사에 풍부한 고산 식물이 넓게 깔려 있었어요. 눈과 바위와 꽃, 이러한 다채로운 변화를 갖춘 S산은 3,000m급의 산으로서는 비교적 오르기 쉬워서 여름에는 전국에서 너도 나도 할 정도로 많은 등산객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름철과는 대조적으로 겨울만 되면 동해 저기압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지형으로, 겨울형 기압 배치 때문에 연일 맹렬한 계절풍이 불어닥쳐 악천후가 계속되므로 프로 등산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여름에는 유치원 코스나 다름없지만 겨울에는 대학이나 대학원 코스처럼 어려운 산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겨울의 S산을 다키무라와 에나스가 찾아간 것이에요. 그들은 산의 베테랑은 아니었어요. 베테랑은커녕 여름에 한 번 S산을 찾아와 처음 오른 알프스 고산의 아름다운 매력에 도취된 끝에 여름에 와보았으니 요 다음에는 겨울에 오자는 식으로 높은 산의 여름과 겨울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엄청난 낙차를 모르고 빙설에 굳게 갇혀 있는 겨울의 S산을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무사히 정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 열흘에 한 번밖에 없을 정도의 좋은 날씨와 좋은 신체 조건 등 여러 가지 행운이 겹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산록에서 한 사람의 등반가와 동행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커다란 행운 중의 하나였어요. 두 사람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비에 비해서 산에서 맞는 그 산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중장비와 자신에 넘친 발걸음으로 보아 상당한 베테랑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나이도 두 사람보다는 몇 살 많아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계절에 단독으로 S산에 도전을 하는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클라이머나 아니면 다키무라 같은 겁없는 등산객밖에는 없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그 사나이는 인사성 밝은 미소를 띠면서 다키무라 일행에게 물었다. 혼자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좀처럼 남에게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저 S산까지 올라갑니다. 20대의 다키무라가 대답하자 사나이는 깜짝 놀라는 얼굴을 했다. 그는 두 사람이 S산 주변에
얕은 산에 하이킹이라도 온 줄 알았던 모양이다. S산이요? 막 그 장비로 S산까지 간다고요? 그건 무리입니다. 위험해요.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사나이는 진지한 얼굴로 충고했다. 아니, 왜요? 그리 먼 것까지도 아는데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경장비를 가지고 S산에 올라간다는 거는 자살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이, 괜찮아요. 여름에 올라갔을 때도 별일 없었거든요. 다키무라가 웃으면서 사나이에게 말했다. 댁들 여름에만 와본 것뿐인가요? 여름에만 왔었어요? 사나이는 딱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리고는 그만두세요. 절대로 그만두세요. 이 당신네들 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서 그래요. 같은 장소라도요, 산의 여름과 겨울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나이는 이번에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지금 계절에 이런 날씨가 계속될 줄로 아십니까? 날씨가 기울기 시작하면 당신네들 장비로는 어림도 없다니까요. 그참 별 걱정 다 하시네. 괜찮다니까 그러세요. 선 넘지 마세요. 다키무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다. 사나이의 친절한 충고가 자신들의 역량을 얕보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난요, 당신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산을 즐기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조난을 당해도 난 모릅니다. 난 충고했어요. 걱정 말라니까요. 여름에는 아이들도 오르는 산인데, 게다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조난은커녕 조난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 세 사람은 여기서 헤어졌다. 헤어졌다라기보다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세 사람이었으나 경장비만을 갖춘 다키무라와 에나스가 사나이를 떼어놓고 먼저 앞서 걸어갔던 것이다. 발전소 곁에서 철관을 따라 급한 경사문을 올라가 취수구 근처에 이르면 경사는 완만해지고 전망이 좋아진다. 왼쪽에 가시마야리, 고류, 가라마스다케 등의 다테야마 연봉의 봉우리들이 새파란 창공을 가르는 톱날처럼 선명했다. 이따금 어디서 생겼는지 엷은 구름이 날아오르며 호쾌한 산자락에 그늘을 드리웠다. 처음 보는 겨울 고산의 다이나믹한 모습에 두 사람은 어쩔 줄을 몰랐다. 흰 눈을 머리에 인 연봉과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번갈아서 사진을 찍어가며 마치 인류의 알피니스트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중장비를 짊어진 그 사나이가 훨씬 뒤에 처진 것도 두 사람의 우월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은 능선 막바지에 있는 피난 산장에서 숙박하기로 했다. 그들도 모포와 그날 밤의 식량 정도는 준비해 왔던 것이다. 사나이가 도착한 것은 2시간이나 지나서였다. 아이고, 많이 늦으셨네요. 다키무라가 그 사나이를 비웃듯이 말했다. 하지만 다키무라의 비웃음을 모른 체하고 사나이는 걱정스러운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거 참 기온이 높은 게 마음에 걸리네요. 당시에는 라디오 같은 것이 없을 때였다. 사나이는 경험에서 배웠다. 관천망기, 즉 하늘을 보고 길을 살피며 악천후의 징조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다키무라와 에나스는 그가 아마추어 등산가들보다 뒤처져 올라온 것에 대한 그의 자격지심으로 해석했다.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은 쾌청했다. 세 사람은 채 날이 밝기 전부터 행동을 개시했다.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빛들이 이상하리만큼 떨려 보였다. 기온도 높았다. 자,
이만하면 상 정상을 정복할 절호의 일기야. 두 사람은 들은 풍어를 읊조리며 이렇게 흥분했다. 어젯밤 자기소개를 한 후르세 기니치라는 사나이는 걱정스러운 듯이 하늘을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날씨도 기껏해야 오늘 오전쯤뿐일 거예요. 저기압이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저 나쁜 소리는 이제 안 할 테니까 정말입니다. 여기서 되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제발 되돌아가세요. 당신은 정상까지 가는 거죠? 근데 왜 우리한테만 되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악천후를 만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경험과 장비가 있어요. 하지만은 당신네들의 장비로는 어림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한텐 경험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물론입니다. 당신네들은 겨울 알프스산의 무서운 면모를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평온해 보이는 거는 산이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지금부터 하산하면은 중간에 기후가 나빠지더라도 크게 위험한 곳은 없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저 별들이 떨려 보이는 게 그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는 증거란 말입니다. 저 지금부터라면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하산을 하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마음대로는 안 될 겁니다. 이 당신은 우리를 내쫓고 나서 혼자서 이 산을 독점할 생각인 모양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정상까지 엎어지면 코다을대까지 와 있잖아요.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별로 코스가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요. 좀 날씨가 나빠진다고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다키무라는 이렇게 말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후르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산장에서부터는 흰 눈이 깔린 광대한 산 허리를 갈지자로 올라가요. 두 사람은 피켈과 아이젠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피켈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아이젠이라고 해야 X자형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경과했어요. 도중에서 해가 뜨기 시작했고 연봉들이 황금색으로 빛을 발하는 장대한 아름다움에 두 사람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금 떠나온 산장이 발 아래 멀어져 가고 있어요. 경사는 차츰 급해지고 눈이 깊어졌어요. 발이 무릎까지 빠지고 걷기도 어려워졌어요. 서쪽 하늘에 엷은 비단 같은 구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럴 즈음부터 다키무라와 에나스의 호흡은 가빠지고 뒤에서 착실한 페이스로 올라오던 후르세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추월을 당했을 때 다키무라와 에나스는 홧김에 피치를 올리고 앞장을 서보았지만 금방 호흡이 가빠지고 이내 추월을 당하고 말았어요. 후르세는 별로 추월을 한다거나 당한다거나 그런 경쟁에 무관하게 일정한 페이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키무라와 에나스가 공연한 경쟁 심리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뿐이었어요. 산에서 그런 식으로 등산을 하면 금방 지치게 마련입니다. 두 사람은 큰 소리를 치던 어제와는 달리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후르세는 그런 두 사람에겐 관심도 없다는 듯이 일정한 페이스로 오르고 있어요. 오르면서도 도중 몇 군데 붉은 천을 매단 대나무를 눈 위에 꽂아요. 일기가 악화되었을 경우 되돌아올 때를 대비해서였어요. 다키무라와 에나스가 간신히 후르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가벼운 장비만을 가지고 있었고 후르세가 붉은 천을 매단 대나무를 눈 위에 꽂는 작업을 위해서 가끔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전 10시 눈에 덮인 경사면을 올라 능선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은 갑자기 세찬 강풍 속에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서쪽의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닥치는 강풍이 갑자기 능선 위에 나타난 이물질 같은 두 사람을 향해 그 이빨을 드러내고 엄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능선 아래 경사면의 눈은 바람에 씻겨 고사목과 바위가 노출돼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대로 눈도 뜰 수가 없어요. 후르세는 그럴수록 착실한 걸음걸이로 정상을 향해 능선을 걸어가고 있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듯한 정상은 준엄한 모습으로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다키무라는 간신히 눈을 뜨고 정상을 노려보았어요. 지금까지 능선에 반쯤 가려져 있던 서쪽의 하늘에는 조금 아까까지도 비단처럼 엷었던 구름이 어느새 두툼해지고 마치 물결치듯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세진 듯해요. 푸르세는 구름과 시계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해. 후르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그가 되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역량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집요하게 따라오는 다키무라와 에나스를 향해서 마지막 충고를 던졌다. 지금부터라도 전속력으로 하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그러는 당신은 왜 하산을 안 하는데요? 다키무라가 물었다. 나는 정상까지 갔다 올 거거든요. 중간에 악천후가 되더라도 나는 이 산의 지세를 잘 알고 있고요. 또 죄악의 경우에는 노영을 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추고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네들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가는데 우리가 못 갈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다키무라의 고집에 후르세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오전 11시 30분, 세 사람은 드디어 에스산 정상에 도착했다. 긴 등정이었지만 시정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풍속은 20m를 넘고 있었다. 주변의 바위와 고사목에는 어느덧 빙화가 얼어붙고 있었다. 후르세는 정상에서 곧 발길을 돌렸다. 물론 다키무라와 에나스도 그의 뒤를 따랐다. 기온이 급 강하하고 겉옷이 소리를 내며 얼어붙었다. 후르세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3000m의 정상까지 오기는 왔지만 이제 악천 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처절함에 다키무라와 에나스는 말을 잇고 있었다. 지금 방금 올라온 길도 바람과 눈보라 속에 사라져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오로지 후르세만이 표적이었다. 그리고 길잡이였다. 그러나 이런 지경에 이르면서도 두 사람은 후르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않았다. 정상에서 아무리 풍설이 난무하더라도 하산하는 길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그들은 지금 이 사태의 중대함을 모르고 있었다. 세 사람은 몸을 공중에 떠올리는 듯한 강풍을 몸으로 받으면서 하산을 시작했다. 눈보라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서가는 후르세의 뒷모습을 놓치기가 일쑤였다. 후르세와 떨어지면 끝이다. 경류와 같은 눈보라를 얻어맞으면서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후르세의 뒤를 따랐다. 몸에서는 급격히 체온이 떨어져 갔다. 가벼운 장비의 다키무라와 에나스, 체력 소모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후르세에게는 그들을 살펴볼 만한 여유가 없었다. 처음에 후르세는 여차하면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엄습한 악천후는 심상치가 않았다. 후르세는 단독 산행가로도 제법 이름이 나 있는 산사람이다. 그 경험과 산을 오른 경력으로 보아 웬만한 악천후에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을 휩쓴 저기압은 그 접근 속도로 보나 규모로 보나 너무나 대단했다. 그가 경험했던 어떤 악천후보다 더 흉악해서 마치 산 전체가 울부짖고 있는 것 같았다. 후르세가 산 허리에 이르렀을 때 그를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올라올 때 꽂아놓았던 붉은 천을 매단 대나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광란의 눈보라가 모두 휩쓸어간 것이다. 맙소사,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후르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그는 베테랑이었다. 이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어찌되었든 눈사태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눈 속에 동굴을 파고 들어앉는 길밖에 없었다. 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추위보다도 바람이다. 더운 것에 선풍기에 바람을 쏘여보면 알 수 있듯이 열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빼앗는 것이 바로 바람이다. 바람에 노출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춥거나 굶주려도 인간은 그리 쉽게 죽지 않는다. 그들을 휩쓴 악천후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후르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람막이를 위한 장치였다. 물론 그것을 위한 도구도 가지고 있었다. 흉기와 같은 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식량도 장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즉 웬만한 일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후르세가 눈 속에다가 1인용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앉았을 때 관신이 뒤쫓아온 다키무라와 에나스가 울면서 달려들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요. 당신네들 일은 당신네들이 스스로 해결하세요. 지금은 나 혼자도 힘에 부칠 정도라고요. 후르세는 이렇게 냉혹하게 내치고 말았다. 여름 등산 장비밖에 갖추지 못한 그들을 이대로 내친다면 아마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후르세한테도 여유가 없었다. 자기 자신조차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를 그럴 상황에서 남을 먼저 구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이기주의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러나 다키무라와 에나스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눈 속에 동굴을 파고 싶어도 도구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물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침낭이나 겨울 장비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부탁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두 사람은 후르세에게 애원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도 손발에선 감각이 사라져가고 몸의 근육이 굳어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까지 챙겨준단 말입니까? 그러길래 내려가라 했잖아요. 1인용 눈 동굴 속에 침낭과 겨울 장비를 뒤집어 쓰고 있는 후르테가 소리쳤다. 순간적인 공포의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오건 것은 바로 이때였다. 에나스가 눈 동굴 입구에 세워두었던 야전삽을 손에 잡는 것과 동시에 다키무라가 피케를 후르세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짓이야? 타격은 충분치 않았는지 후르세가 몸을 일으켜 방어 태세를 취하려고 했을 때 에나스가 야전삽으로 후르세의 이마를 내리쳤다. 후르세의 이마가 깨지고 터져나온 선혈이 하얀 눈 위로 흩어졌다. 하지만 피켈과 야전삽에 의한 공격은 계속되었다. 두 사람에게는 살인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절박한 생각밖에는 없었다. 만약에 후르세가 완강히 저항을 했더라면 그들에게 이성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 동굴 속에서 침낭과 겨울 장비를 뒤집어 쓰고 있는 후르세는 무저항이나 다름이 없었다. 다키무라와 에나스에게는 긴급 피난을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후르세는 움직이지 않았다. 코와 입에서 뿜어져 나온 피마저 눈보라 속에서 묻혀버리고 말았다. 두 사람의 죄악감은 마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후르세를 동굴에서 끌어냈다. 겨울 장비를 벗겨내고 침낭까지 벗겼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모든 방한복을 벗겨냈다. 에라스가 이놈을 어떻게 하지? 하고 말했다. 그러자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 뭐. 다키무라가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보단 빨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얼어 죽겠다. 한 사람분의 장비를 두 사람이 나눠 가지면서 부둥켜 안고 침낭 속에 들어가 그 위로 겨울 장비를 덮었다. 하지만 동굴 속은 결코 쾌적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우선 바람만은 막을 수가 있었다. 후르쇠가 1인용으로 급히 만든 동굴이기는 해도 베테랑인 후르쇠답게 바람막이로는 알맞은 장소였고 눈사태의 위험도 없었다. 한숨을 돌리자 그들은 맹렬한 공복을 느꼈다. 공복감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충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가벼운 장비만을 가지고 이런 악천후를 만난 그들은 피로 동사하기에 알맞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사실 후르스한테 살려달라고 덤벼들었을 때엔 이미 추위와 피로 때문에 피부의 혈관은 수축되고 몸은 뻣뻣해져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범행을 후르스에게 저지른 것도 한기와 이상 상태에서 두 사람의 신경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다. 두 사람은 후르스의 배낭을 열고 속에 있던 식품을 손에 닥치는 대로 입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 납덩어리 같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다. 날씨가 회복된 것은 이틀째 아침이 되어서였다. 날씨가 회복되면서 두 사람에게도 이성이 돌아왔다.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꽁꽁 얼어붙은 후르세의 시신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마주 쳐다보았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후르세의 시신은 눈에 덮여 있었다. 그들은 눈 속에 파묻힌 시신을 파냈다. 자신들의 무모한 등산으로 인해서 일어날 뻔했던 조난에서 자신들만 살아남으려고 후르세를 죽이고 그 장비와 식량을 강탈했으니까 가장 악질적인 강도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아무리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을 한들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튼 시신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은 울상이 돼서 말했다. 눈에 뒤덮인 산속에서 머리와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시신이 발견된다면 수색대는 의심부터 할 것이다. 주변에 상처의 원인이 될 만한 눈사태나 낙석의 흔적이 없다면 당연히 살인 사건으로 경찰은 함께 등산한 그들을 추궁할 것이다. 그것도 보통 살인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살인 강도 사건이다. 그제서야 그들은 너무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다. 다키무라는 졸업과 함께 결혼하기로 돼 있는 아름다운 약혼자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에나스도 취직이 결정돼 있는 인류회사 빌딩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만약에 이런 흉악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다. 두 사람 앞에는 절망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헤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사적인 궁리 끝에 다키무라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이러면 어떨까? 후르세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해결이 되느냐? 라면서 에나스가 물었다. 왜냐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해서 시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 들어봐. 낭떠러지에서 발견되면 길을 찾다가 헤매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걸로 생각할 거 아니야. 머리나 몸의 상처는 떨어지는 도중에 바위에 부딪혀서 생긴 거고, 눈보라 속에서 조난당한 사람은 추위로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해. 눈보라 속을 방황하다가 정신에 이상이 오면 구두도 내벗어 던지고, 심할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얼어 죽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다키무라의 말에
절망적이었던 에나스의 표정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후르세와 함께 있었던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산에 눈이 녹고 후르세의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후르세의 죽음과 우리를 연결해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 말이야. 두 사람은 곧 작업을 시작했다. 날씨가 회복돼서 언제 또 그들과 같은 무모한 등산객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후르세 기니치의 시신을 동쪽 낭떠러지에 떨어뜨렸다. 그들에게 유리했던 것은 S산의 동쪽 경사면에는 암석이 울퉁불퉁 나와 있고 많은 적설과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시신을 숨길 만한 낭떠러지가 도처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후르세의 시신이 그 지방의 사냥꾼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4월 초순의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등산객이 많지 않았고 시신이 떨어진 곳이 좀처럼 사람들이 찾아들지 않는 지점이어서 발견이 늦어졌어요. 지방경찰은 그를 조난자로 보고 형식적인 검시만을 거쳐 유족의 승낙을 얻어 화장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키무라와 에나스는 순조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왔어요. 두 사람은 완전 범죄에 성공한 공범자였어요. 범죄가 성공한 후 공범자들끼리는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 역시 S산 사건 이후 서로 접촉을 피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소문으로는 에나스도 인류회사의 중견 간부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후르세를 피켈로 후려쳤을 때의 감촉이 되살아나서 다키무라는 가슴을 졸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었던 일로 치부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흐려졌어요. 형법에 긴급 피난이라는 해석이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위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년 전의 살인사건은 그만한 세월과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도 작용해서 다키무라의 기억에서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외아들인 시니치가 기억을 되찾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산악부에 들어간다면 싫어도 산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에요. 다른 대학 산악부보다 앞서가려는 A대학 산악부인 만큼 겨울 산행이나 바위 타기도 빈번하게 할 것이고 물론 S산에도 올라갈 것이에요. 더구나 A대학 산악부가 늘 과제로 삼고 있는 K산은 바로 S산 옆에 위치한 산악이에요. 비교적 어프로치가 짧은 편이고 초심자를 위한 합숙 훈련으로 안성맞춤인 S산을 A대학 산악부가 외면할 리가 없었어요. 아들이 산악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키무라가 극구 반대한 것은 아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어버이의 마음 이상으로 자신의 옛 범죄를 되새기고 싶지 않다는 자위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나 시니치는 다키무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악부에 들어갔어요. 어머니에게서 몰래 용돈을 타서는 장비를 갖추고 휴일이 되기가 무섭게 산을 찾았어요. 여름과 겨울 연 2회의 대대적인 합숙 이외에도 정찰이라든가 개인 산행이라고 해서 학교에 가는 것보다 산에 들어가는 일이 많을 정도로 신이찌는 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대학 산악부의 조직적인 기초 훈련 덕택으로 신이찌는 늠름한 산 사나이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다키무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니치의 등산 장비에 자일이라든가 하켄과 같은 바위를 타는 도구도 함유되었어요. K산 지역에 유수한 암벽이 많았으므로 A대학 산악부에는 우수한 락 클라이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윽고 바위를 타기 시작했구나. 다키무라에게는 언짢은 예감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시니치는 아버지의 충고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산악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시니치는 우수한 클라이머들이 많은 산악부 속에서 타고난 균형 감각과
탁월한 체력으로 가장 촉망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산악부의 리더인 듯한 사람이 신이치는 우리 산악부의 희망이다. 얼마 있으면 히말라야 원정대를 보내게 되는데 신이치는 정상 공격대원으로 뽑힐 거다. 라는 말을 듣고 다키무라는 불효막심한 놈이라며 속으로 욕을 퍼부었어요. 신이치가 산악부의 희망이라고 하면서 등산 실력을 쌓아 올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 옛날의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다키무라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이치가 3학년이 됐을 때 산악부의 동료라는 친구를 한 명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마침 일요일이라서 집에 있던 다키무라는 복도에서 신이치가 그의 친구를 에나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섬찟한 생각이 든 다키무라는 노크도 없이 신이치의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신이치가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 뭐예요? 느닷없이? 아들은 갑자기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다키무라는 아들의 항의에는 아랑곳도 없이 아들의 친구를 향해서 물었다. 자네 이름이 에나스라고 했지? 저 자네 아버님이 혹시 K물산에 계신 에나스 가스이코 씨가 아닌가? 이렇게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는 아들의 친구의 대답. 그것을 들으며 다키무라는 정신없이 아들의 방에서 나왔다. 그의 대답을 듣지 않았더라도 그의 모습에서 옛날의 공범자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 동안 다키무라는 허공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20년 전 살인의 공범자, 그 공범자의 아들끼리 지금 등산 친구가 돼 있는 것이다. 다키무라가 아들의 방을 나올 때 나하고 제일 호흡이 잘 맞는 자일 파트너예요. 라는 아들의 말도 들은 듯했다. 에나스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다. 안다면 뭐라고 했겠지. 서로의 구악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든 서로 거리를 두고 접촉을 피해보려던 아버지들의 의사와는 달리 그들의 아들들은 어느새 산에서 서로의 생명을 하나의 밧줄로 맞고 맡기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다키무라는 윤회를 느꼈다. 그해 5월 말 부갈푸스 S산 귀면암 중앙암벽에서 비참한 조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정오쯤 부갈푸스 북부 산악 경비대원이 중앙암벽 상부에서 80m쯤 떨어진 곳에서 자일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두 사람의 등산객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등록한 등산 카드를 통해 두 사람은 도쿄 A대학 산악부원인 다키무라 시니치와 에나스 마사이코라는 것이 밝혀졌고 곧 도쿄에 있는 두 사람의 집과 대학 산악부로 연락이 갔어요. A대학 산악부에서는 곧 산악부 부원과 산악부 졸업생들인 OB를 비상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현지로 전화 문의를 했으나 현장이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암벽인 까닭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다키무라 시니치와 에나스 마사이코가 한조가 돼서 S산 귀면암 암벽에 오른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자 불안과 초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A대학 산악부는 부원들의 등산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조난자가 다키무라와 에나스임을 인정하고 행동 가능한 OB와 산악부원 15명을 선발 구조대로 구성해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한편 이 비보를 접한 다키무라, 에나스, 양가는 그야말로 공포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이탄에 잠겨있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들은 인과의 공포에 떨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어찌됐든 그들도 구조대에 동행해서 현지로 달려갔습니다. 20여 년 만에 얼굴을 마주대한 옛 공범자들은 서로 할 말을 잇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조난을 당한 S산의 귀면암은 S산 삼봉의 정상에서 동쪽으로 향한 절벽이나 다름없는 300m가 넘는 암벽이에요. 다람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수직의 암벽은 정상으로 갈수록 가팔라져서 아래서 올려다보면 금방 바위 덩어리가 쏟아져 내려올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게 해요. 암벽 상부에 3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이 마치 암벽을 도깨비 얼굴처럼 보이게 한다고 해서 귀면암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특히 귀면암의 중앙 암벽은 바위가 무르기 때문에 등반자는 루트 발견보다도 낙석을 피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루트라서 이 루트를 정복한 파티는 얼마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밤기차로 도쿄를 출발한 양가의 가족은 다음날 아침 S산 등산 입구의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산악경비대원의 안내로 지프차로 귀면암으로 향했어요. 등산복을 입은 S산 지역 경비대장이라는 미즈노 경감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안개가 자꾸만 피어오르고 있어서 망원경으로도 상세한 상황을 알 수가 없으며 현재 대원 3명을 중앙 암벽의 아래로 정찰을 내보냈다고 설명했어요. 지프는 민박과 레스토랑, 매점이 있는 계곡을 지나 경사진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처음 높게 끼어있던 구름은 산 깊숙이 들어감에 따라 두꺼워지면서 낮게 끼어들었어요. 낙엽송 가지에는 안개가 지나가고 그 안쪽으로 잔설을 머리에 인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프가 서자 일행은 자작나무가 산지에 있는 산길로 걸어 들어갔어요. 눈이 녹은 탓인지 질퍽한 산길을 30분쯤 올라가니 전망이 트인 곳으로 나왔어요. 바로 눈앞에 귀면암의 장엄한 암벽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습니다. 무시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암벽의 허리를 감고 있어 험악한 산세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장비를 어깨에 맨 젊은이들이 모여 긴장된 표정으로 암벽의 정상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와 있던 산악부의 리더인 듯한 사나이가 다키무라 일행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셔서 저희들은 A대학 산악부 부원들이고요. 저는 리더입니다. 현장은 도무지 손도 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지금 조난자의 수용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악부 리더는 햇볕에 그을린 무뚝뚝한 산사나이였지만 문득 다키무라는 전에 어디선가 만났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과 같은 산악부에 있으니까 사진에서 보았을까? 어쨌든 왠지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안개가 조금 걷혔습니다. 조난자들은 암벽 상부에 있는 도깨비 눈처럼 보이는 2개 구멍 중간쯤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경비대하고 우리 대원들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장이 몹시 험준하고 발을 붙일 데가 없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 산악부의 리더가 암벽 정상을 가리키며 망원경을 빌려주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저 2사람이 시니치 군과 마사이코 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님들께서 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암벽 정상 근처에 검은 그림자가 수직벽이 된 부분인 듯 문제의 2 조난자들은 바로 그 검은 그늘 및 붉은 자일에 매달려 있었다. 망원경 속에서 붉은 털모자, 노란 등산복, 검정색 바지의 등산객이 붉은색 자일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2 손을 늘어뜨린 채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래 위 초록색 옷을 입은 사나이가 바로 아래 마치 박쥐 모양을 하고 매달려 있었다. 옷이나 체격으로 보아 위가 마사이코, 아래가 시니치인 듯했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 아래쪽 시신이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있다. 마치 조난자가 아직 살아있어서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배후에는 검은 암벽, 거기에 염주처럼 붉은색 자일에 엉키듯 매달려 있는 2 사람. 그것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어떻습니까? 아드님 맞나요? 리더와 경비대장이 동시에 물었다. 다키무라 옆에서는 에나스가 경비대장이 빌려준 망원경으로 암벽을 살피고 있었다. 두 사람 곁에는 부인들의 공포와 불안에 질려 부인들이 공포와 불안에 질려 아들일지도 모르는 조난자의 처참한 양상을 볼 용기조차 없는 듯이 보였다. 거리가 멀고 시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율이 높은 망원경이었는데도 조난자의 얼굴을 확인한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옷이나 모습이 그들의 아들들과 몹시 흡사했다. 두 사람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할 때 다시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일단 근처에 설치한 천막으로 돌아온 가족들에게 미즈노 경감이 사절 크기로 확대한 사진을 몇 장 들고 왔다. 그것은 암벽에 매달린 조난자들의 모습을 확대한 사진이었지만 전체적으로 흐릿해서 인상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미즈노 경감은 조난 발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면서 사무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에 의하면 다키무라 시니치와 에나스 마사이코 두 사람은 5월 23일 아침 일찍이 귀면암 아래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귀면암 정상으로 향했다. 그들은 중앙릉으로 등반한 다음 귀면암 슬러브에 들어가서 오전 7시경부터 중앙암벽을 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이날 S산 지역은 11시 반경부터 기후가 급변하고 진눈깨비까지 섞인 세찬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때 그들은 상당히 암벽 상부에 도달해 있어서 쉽게 하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미즈노 경감은 현장은 중앙암벽 제2 수직벽 바로 아래인데 위에 사람이 수직벽을 넘어서 그 위에 경사진 바위에서 아래 사람을 확보하고 등반하다가 위에 사람이 잘못해서 예를 들면 낙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피하려다가 미끄러져 비틀거렸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고 결국 위에 사람도 자신을 버틸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함께 조난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라고 설명했다. 미즈노 경감은 시니치나 마사이코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사람, 아랫 사람이라는 말을 써서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전문적인 설명을 했다. 그때 옆에서 산악부의 리더가 보충 설명을 했다. 또 하나의 경우를 추측한다면 두 사람이 다 수직벽을 넘어 올라갔지만 갑자기 심해지는 악천후 때문에 시니치나 마사이코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을 확보하고 하강을 하려다가 조난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리더는 미즈노 경감과는 달리 조난자를 시니치와 마사이코로 단정하고 있었다. 그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기후가 악화돼서 암벽 아래로 나가 있던 정찰대원들이 비에 흠뻑 젖어 천막으로 돌아왔다. 자일로 매달려 있는 두 사람의 조난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암벽을 타더라도 조난자는 암벽에서 수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중 조난에 염려가 있다는 보고였다. 현장이 그토록 험난한 데다가 악천후가 겹치자 조난자의 수용 작업은 일단 중지되었다. 이날 밤 정찰대원이 촬영해온 사진을 통해 조난자는 다키무라 시니치와 에나스 마사이코로 확정되었다. 수직벽 아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찍은 사진은 조난자의 고민의 표정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포착해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외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처참했다. 다음 날에도 악천후를 무릅쓰고 조난자의 수용 작업이 경비대원과 A대학 산악부에 의해서 시도되었지만 험난한 지형이 그들의 접근을 거부했다. 초조한 가운데 시간만 흐르고 구조대의 피로도 눈에 띄게 드러났다. 경찰 본부는 수용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중전환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려졌다. 이렇게 사흘 동안의 수용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양가의 가족을 참석시킨 가운데 최종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여러 가지 안전한 방법이 검토된 끝에 마지막으로 총격에 의해서 자의를 끊을 수밖에 없다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조난자 두 사람의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면서 떨리는 입술로 반대를 했지만 리더에게 설득을 당하고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 손으로 시신을 수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중 조난이라도 일으킨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또 극단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두 사람이 있는 지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의를 절단하는 것 외에는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산악부원들 사이에서도 사격으로 자의를 절단하는 방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위험을 피한다는 입장에서 남은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는 듯했다. 다키무라와 에나스의 다음과 같은 말이 긴 협의의 결론이 되고 말았다. 더 이상 여러분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로서는 더 이상 아들들을 공중에 매달려 있게 하느니 사격에 의해서라도 시신을 안전한 품 안에 안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자위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5월 26일 현지 경찰의 승인을 받은 다음 육상 자위대에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정식으로 자위대의 출동이 요청되었어요. 자위대는 그들의 활동을 자일 절단에 한정하고 주변의 위험 방지에 관해서는 자위대와의 협의 아래 경찰이 담당한다는 조건으로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자위대의 출동이 결정되면서 보도 관계자가 속속 현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총을 쏘아 자의를 절단하고 시신을 수용한다는 것은 산악 조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신문은 물론이고 주간지의 기자들까지 모여들었어요. 자위대의 사격은 27일 오전 9시로 결정되었고 8시 30분에는 지휘관이야 20명의 사격대원이 경비대와 A대학 산악부의 지원 아래 중앙암벽 기부까지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산은 고기압권에 들어가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였어요. 조난자 발견 이후 집요하게 암벽을 휘감고 있던 안개도 깨끗이 개이고 두 사람의 시신은 아침 햇살을 받아 뚜렷이 부각된 암벽을 배경으로 손에 잡힐 듯 선명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과 텔레비전을 비롯한 카메라의 렌즈가 붉은 자일에 매달린 시신으로 집중돼 있었어요. 오전 9시 5분 목표 150m 지점까지 접근한 사격대에게 지휘관은 호령했어요. 발사! 최초의 총탄이 메아리 치는 발사음을 남기고 귀면암 암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어서 경기관총과 소총이 쏘아졌어요. 총소리는 암벽에 울려 퍼지고 산 벽의 잔설 위에 마치 피에 굶주린 이빨처럼 퍼부어졌어요. 약 2시간 그동안에 1,000발가량의 총탄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일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상당한 총탄이 자일에 명중됐으나 자일이 흔들려 도망가기 때문에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총알이 자일을 스칠 때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시신이 회전을 하면서 계곡적으로 얼굴을 돌리는 모습이 마치 조난자가 살아있어서 쏘지 마, 쏘지 말아요 하며 필사적으로 항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요? 산악부원들의 도움으로 사격 지점의 뒤쪽까지 오를 수 있었던 다키무라와 에나스에게 산악부의 리더가 이렇게 말했다. 다키무라는 아버지인 자기 앞에서 어쩌면 저렇게 무신경한 소리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리더는 그런 것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실은 저희 아버지도 20여 년 전 겨울에
에스산 동면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지만 아버지가 발견됐을 때의 얼굴은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낭떠러지에서 밀려 떨어진 것 같은 무서운 원한을 품은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한 번 더 이 망원경으로 들여다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시니치 군과 마사이코 군도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때의 제 아버지 얼굴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르죠. 외국에는 공중에 매달린 채로 일주일 동안이나 살아있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요. 저 공중에 매달려서 자일에 꽉 조이면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항의하려고 했을 때 리더는 정중히 사과했다. 저 아드님한테 들으셔서 아시는 줄 알고 따로 인사를 드리진 않았는데요. 제 이름은 후루세라고 합니다. 시니치와 마사이코를 산악부에 들어오도록 권유한 것은 바로 접니다. 이번 산행에도 처음에는 제가 동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빠졌습니다. 예정대로 제가 동행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점 크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정중한 말투로 말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두 사람을 노려보는 눈초리에는 증오의 불길이 타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20여 년 전에 그들이 살해한 후르세 기니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다. 다키무라와 에나스는 후르세의 시선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다키무라는 비로소 이 참극이 후르세에 의해서 꾸며진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후르세의 어린 기억에는 그 아버지의 억울하고 참혹한 얼굴이 박혀 있었어요. 그 형상은 그가 성장하면서 더 확대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아버지는 산의 베테랑이었으며 조난을 당했을 때에도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조난을 당했어요.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 같은 억울한 얼굴을 남기고 그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서 혼자 몰래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같은 시기에 입산했던 다키무라와 에나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두 사람의 산 타는 실력이 도저히 겨울의 S산을 등반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추어나 다름없는 두 사람은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고 베테랑인 아버지는 죽었다. 그리고 그 후 두 사람은 S산 등반 이후 등산을 일체 끊어버리고 말았다. 왜? 이렇게 해서 후르세는 아버지의 죽음과 두 사람의 존재를 연계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황에 의한 추측뿐으로 더 이상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의 정황만으론 고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종전 직후에 혼미한 시대에 일어났던 산악 사고사에 대해서 경찰은 흥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후르세는 그 결정적인 단서를 잡기 위해서 산을 배우고 이 무서운 수직의 함정을 팠습니다. A대학 일변도인 두 사람이 그들의 아들을 A대학에 진학시킬 것을 예상하고 그는 A대학 산악부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산악부에 들어올 것을 권했어요. 이렇게 두 아들을 산악부에 들여놓고 아직 미숙한 두 아들에게 귀면함에 오르게 한 것도 후르세였습니다. 동행한다는 계획을 갑자기 취소하고 일반 코스로 해서 등반 지점인 제2행 꼭대기에 먼저 와 있다가 간신히 등반한 두 사람을 느닷없이 바위 끝에서 떠밀어 버렸어요. 두 사람은 자일로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누가 한 사람만 떠밀어 버려도 충분했어요. 물론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매달린 두 사람을 원수들에게 보여주고 후르세의 아들로서 정체를 나타내 두 사람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만약에 다키무라와 에나스가 후르세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후르세라는 이름에 반응을 보일 까닭이 없었어요. 후르세는 이제 확증을 잡았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면 후르세로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두 청년을 무의미하게 죽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얻은 정황 증거를 확신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살해당한 아들의 직감이었습니다. 다키무라는 두 아들의 조난이 모두 후르세가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것도 정황에 의한 추측에 불과했다.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경찰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창난된 심정에 의한 것이라고 문제도 삼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아들 후르세가 다키무라와 에나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확신을 가지고도 고발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후르세가 자신의 아들들을 함정에 밀어넣어 죽였다는 확신을 갖고서도 고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완전보험제에 대해서 후르세는 새로운 완전보험제로 보복을 달성한 것이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다키무라는 후르세가 한 말인 어쩌면 두 아들은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한 것이 뇌리에 떠오르면서 가슴에 철렁 내려앉아 두 손을 들어 소리치려고 했다. 쏘지 말라고, 쏘지 말라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 순간 갑자기 큰 총성이 암벽을 뒤흔들리면서 자일이 끊겼다. 두 사람의 시신은 한 덩어리가 돼서 안반 밑으로 떨어졌다. 목덜미가 뻣뻣해질 정도로 위쪽만을 쳐다보고 있던 수백 명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이제부터 두 아버지에게는 산산이 흩어졌을 시신을 거둬들이는 처참한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 에나스가 떨리는 입술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애들을 죽인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말했다. 다키무라는 그때 문득 후르세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다. 후르세의 아들은 굳이 제2 등반 지점에서 기다렸다가 아들들을 밀어 떨어뜨려 살인을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조난 지점의 특수성으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계산해 놓고 총격이 시작되고 나서 단 한마디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충분한 것이다. 다키무라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로 나도 에나스도 앞으로 일생 동안 내 아들이 아비의 모습을 산자락에서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는데도 총으로 쏘아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다. 다키무라와 에나스의 시선이 마주쳤다. 5월의 알프스, 그 선연한 하늘이 비치는 두 사람의 눈은 처참하도록 공허했다. 그때 후르세가 승리를 구가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시신이 형편없이 손상된 모양인데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네, 소설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34쪽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와, 근데 이 34페이지 안에 이런 내용이 다 담길 수가 있는 겁니까? 참 이게 놀라운 그 소설인데 네, 우리가 이게 방송을 하면은 이렇게 뭐 대부분 너무나 재밌는 소설들이라서 네, 아주 집중을 하는데 음, 요 단편은 더욱더 아주 그냥 집중을 하면서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도요. 네, 그럴 정도로 몰입감이 아주 최고라고 할 만한 소설이죠. 짧은 네, 단편인데도. 네. 그러니까 이 단편 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버지 다키무라 일행이 인제 20여 년 전에 산에 올랐다가 자신들이 살고자 후르세를 죽인 이야기가 초반부에 나오고 네, 또 중후반부에는 20여 년 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아들 다키무라 일행이 인제 그 아들 후르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 음, 이렇게 딱 반반씩 나뉘는데 그 둘 다 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맞습니다. 둘 다 참 정말로 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음, 뭐 하나가 더 놀랍고 덜 놀랍고도 아니고 네, 그 정도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 구성을 가진 단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그 다뤘던 작품 중에 이 작품이 좀 생각난다.
라고 생각한 작품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마스모토 세이초의 그 작품이죠. 아주 재미나게 읽었던 조난. 그러죠. 조난 예, 아주 비슷하죠. 예, 그것도 뭐 산에 갔다가 조난 당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살인 사건인 그런 그렇죠. 거죠. 살인 사건이었고 예, 그게 우연한 기회에 밝혀지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요거는 페이지 수가 꽤 됐어요. 100페이지가 예, 넘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작품은 단편인데 3분의 1, 4분의 1 그러게요.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그게 상당히 놀랍고요. 맞아요. 예. 그 일단 모리무라 세이치 이분이 좀 등산에도 일가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등산 관련되는 책들이 그 저는 뭐 그런 건 모르지만 얼핏한 기억에 네. 저는 이제 근데 그런 것 같은데. 내용 중에 어떤 그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떤 행동 요령이라든가 예, 또 바람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추위나 굶주림보다도 예, 바람이 더 체온을 뺏어간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라든가.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예, 네. 그리고 뒤쪽에 하여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등반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인가 보다라고 좀 그러게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저기 뭡니까? 아이고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후르세. 후르세. 예, 후르세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예, 위험하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안 근데 듣고 이제 했는데 날씨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을 그렇게 안 높은 산도 들었겠죠. 아니고 네. 본인들이 이제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여름에. 네. 그러니까 금방 올라갔다 오면 되는데 뭘 자꾸 내려가라 그러냐. 이제 그렇죠. 이런 거죠. 그리고 산의 무서움을 전혀 자기네들보다 또 모르는 한 거죠. 2시간 늦게 올라왔어. 장비도 무거운 걸 메갖고.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이 후르세가 말이죠. 이왕에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물론 날씨가 갑자기 급변했다고는 하지만 그 눈 동굴을 금방 2개 좀 더 파주지. 근데 그래서 저도 방송하면서 살짝 그걸 느꼈는데 네. 거기에 뭐라고 작가가 덧붙였냐면은 네. 그 옷이나 음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아는데 동굴에만 네. 들어갔어도 음. 살지 못할 정도로 그래도 준비가 안 됐던 인제. 그 동굴 파서 넣어 줬으면 그렇게까지 막 죽이려고 달려들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 동굴 파서 주면은 네. "야 먹을 것 좀 나눠 줘라." 예. 그 둘이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어찌 됐건. 예. 어. 자, 그래서 그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음. 싶었고 그리고 저는 요 후르세가 그러니까 아들 후르세죠. 그 예.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요렇게 했다고 하는 장면. 그 해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막연히 예.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건 예. 말이 좀 안 되는데 싶더라고요. 어떤 거가요? 그 미리 준비해서 A 대학 산악부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단서를 예. 잡기 위해서 산을 배웠다라고 예. 돼 있잖아요. 예예. 그리고 A 대학 일변도인 두 사람이 A 예. 대학에 진학시킬 것을 예상하고 A 예. 대학에 입학하여 산악부에 들어가서 얘들이 진짜로 A 대에 들어오니까 산악부에 들어올 것을 권했다라는 예. 거죠. 근데 예. 이 내용 전반에 흐르는 걸로 보면 A 대학이 예. 상당히 명문이고 그렇죠. 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을 배우고 A 대학에 들어갔다. 산악부의 리더까지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 이게 너무 우연히 겹치는 게 아닌가.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 아버지 원수 교수님은, 갚는 건데. 교수님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집어 던져야 된다고 막 그러시고 남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시면 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주 개연성 있는 건데 이거. 이건 개연성이 있고 귀신 나오는 건 개연성이 맞아. 귀신 나오는 것도 개연성이 있다고 하시죠. 그럼요. 예. 이게 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음,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네. 좀 이렇게 소설적인 설정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 요런 설명이 없었으면 아. 없었던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우연히 그냥 알게 된 거. 네, 예? 그렇죠. 그렇게 우연히.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A 대학에 입학할 것까지 예상을 예. 해서 자기가 먼저 그렇지. 그 대학에 예. 들어갔다? 예. 그런 거보다는 우연히 알게 돼 가지고 그렇죠. 차라리 복수를 이게 했다. 예. 나은데 예.
교수님 또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시니까. 아니, 아니요. 저는 근데 읽고 사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서도 네. 요 정도의 좀 개연성이 안 맞는 거는 용인될 인정을 수 해도 있다. 된다. 예. 네. 정도로 이제 소설 자체가 네. 재밌으니까. 아니 그 조인 계획은 그렇게 그 개연성이 없다고 아이 엄청 비난을 해 이제 집어던져야 대시더니. 돼요. 네네. 그러니까요. 저는 요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뭐 예. 물론 재밌죠. 엄청나게 예. 재밌게 예. 읽었는데 차라리 요런 설명은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고 예.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 둘이 그 조난을 당해서 이렇게 하게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꼭대기에 먼저 가서 그렇죠. 바위 예. 끝에 떠밀어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무리가 좀 가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아버지 후르세의 사고가 났던 건 50 년대잖아요. 예. 근데 이건 70 년대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훨씬 더 어떤 뭐 산의 뭐 인구라든가 또 예. 등산 뭐 또 목격자들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재밌게 읽었고 그럼요. 예. 수직의 함정이라는 그 제목을 그 뜻을 알게 되었다. 딱 그 읽고 나니까 알게 됐죠. 예. 네. 근데 차라리 저는 수직의 함정보다는 예. 함정은 다 수직으로 파는 거니까 예. 차라리 공중의 함정? 공중의 함정. 공중에 매달리게 한 거니깐요. 아 근데 인제 그러면 약간 스포일러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예. 뭐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 뭐 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공중의 함정을 보면 예. 산에서 조난해서 매달려 있게 만들겠구나.'라는 게 떠오르세요? 약간 떠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첫 어. 번째 사건 보고 나서는 뭐 아. 저기 뭐 비행기나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교수님의 어 예지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공중의 함정만 듣고 그 산에 대롱대롱 매달리는구나. 조난을 당해서 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구나라는 눈치 것을 백단, 눈치 백단. 상상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예. 하여간 교수님 저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예예.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못 누르신 분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월 4,990원 회원가입 그리고 공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